자, 12페이지 행동치료에 대한, 자, 우리 1번부터 제목만 한번 볼까요? 뭐예요? 아, 그 책의 페이지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그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페이지를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자, 심리치료의 역사, 심리학의 역사는 이제 프로이드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치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신분석 치료다. 예, 지금도 체면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사람 속에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고 하는 치료법을 지금도 사용들을 하죠. 그리고 또 아이들의 그런 인격 형성이 프로이드의 그런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석적 심리 치료. 그래서 칼 융에 의해서 시작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둘러 심리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행동 치료. 행동 치료는 엄격한 과학 정신에 근거한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심리 치료다. 행동 치료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한 과학적인 설명 체계와 구체적인 치료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신 분석 치료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20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정신 분석 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인지 행동 치료로 진화하여 현대 심리 치료의 가장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행동 치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발전했다. 행동 치료는 공포증, 강박 장애, 아동 청소년 장애, 중독 문제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스키너, 또 월피, 그 다음에 벤두라. 행동주의는 심리학을 자연과학과 같이 엄밀한 과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주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그 추상적인 것보다는 뭔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험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리적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치료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제거하거나 긍정적 행동 또는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내담자의 적응을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대인 기피증을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앓고 있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딱 만나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떤 애가 하나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뚫어지게. 그러니까 결국 얘가 눈을 돌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부담이 돼가지고 눈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그 강박관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만 가려 그러면 걔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이렇게 보면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이니까. 진짜 장수들 예. 하도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마귀가 쫓겨나는가 보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아예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부딪혀 보게 하고 직접 본인이 부딪힐 수 있도록 과제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제에 대해서 나눔을 갖고 어떤 남자분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언제부턴지 모르는데 자기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데 아주머니들이 서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 여자들이 다 흩어져서 들어갈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강박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예, 그래 이런 경우는 이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가 이제 몸에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코만 만져도 나한테서 무슨 냄새 나서 그러는가. 네, 이런 거. 네. 그게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얼굴 돌린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얼굴을 돌리신 이유가 제게서 나는 어떤 냄새 때문에 그런 거냐. 이걸 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행동 치료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기피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무 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젊은이 하나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젊은이들이 이용만 당하고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경험해 본 일이 혹시 있느냐. 그렇게 부조리적으로 취급당해 보거나 이런 걸 경험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경험한 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몹쓸 곳으로 너를 이용만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세상이 다 그런 이야기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뉴스라든지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개념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부딪히기도 해보고, 이제 망상 장애 때문에 고민을 했던 이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여학생은 그게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제 길을 가다가도 뒷꼭지가 비슷하게만 보여도 그 사람 같은 깜짝 놀라는 거. 나중에는 이제 공부 시간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뒤에 와서 서 있을까봐. 그리고 집에다가 엄마한테도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혹시 집에 와서 엄마를 해칠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물어보죠. 부딪히는 거.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망상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봤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이 집에 온 걸 만나봤냐, 학교에 오다가 만나봤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행동 치료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지 상담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벗어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에요.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젊은인데 노사를 이제 발령을 받아서 처음 나갔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이 병원이라고 한것같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가지고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밖에를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아주 힘들게 되어진 얘기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대인 기피증이니까 결국 대인 기피증은 안 나오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 받아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워낙 강하면 약물도 같이 항상 약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신경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신경이 더 예민해져 가지고 그 말보다는 그게 더 강하니까 그런 경우는 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부모님들이 밖에를 말을 안 하고 쉬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더 이게 심리 질병이라는 게 이래요. 생각을 바꾸는 병이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병.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쉽게 해결되는 병이에요. 근데 생각을 안 바꾸고 그냥 내비두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이게. 이게 막 생각이라는 건 계속 이게 커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아버지도 선생님이셨다가 그만두셨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구나. 밖에를 안 나오고 말을 안 하고. 예, 그게 이제 아들을 이제 폐인 만드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심리 상담소라든지 신경정신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하면 그 뭐 대인기피증 이런 부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쉽게 다 해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가발도 있고 얼마나 방법이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인데 이게 서구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문화고 우리는 자꾸 그런 이 어떤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느 집에서는 아이가 둘째 애가 장애인인데 자폐인데 손님이 오면은 얘는 그냥 다락방에다 갖다 가둬놔. 못 나오네. 예, 못 나오게.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사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치료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창세기 1장 27절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느 영역에 그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끌어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이 아이가 그 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자체를 부끄러워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날 대머리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항상 이 친구는 그 대머리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열등감 속에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든지 한번 해보라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처음에는 모든 물을 다 마시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물을 처음에는 맛있는 설탕물을 넣어가지고 한번 마셔봐. 어때? 마시니까 달짝지근한데요. 이 정도면 먹을만 하네요. 경험시키는 거거든요. 이 밑에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뱀을 막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을 뱀을 막 무서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선은 뱀과 비슷한 밧줄을 계속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뱀의 그림을 보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뱀을 이건 물지 않으니까 밖으로 못 나오니까 보게 한다든지 또 그 안 무는 뱀 있잖아요. 이런 안 무는 뱀을 이제 만져보게 한다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행동을 통해서 괜찮았네. 뭐 괜찮은데 뭐 먹어보니까 먹을만하네. 뭐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자꾸 하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심치유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치료 기법, 그래서 조건 형성, 어떤 일로 인해 습관화된 방법. 예를 들면 개가 종소리만 나면 침을 흘리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개가 종을 치면 먹을 걸 항상 갖다 줬다고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벌써 침을 흘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먹어도 옆에 사람이 어떤 막 쓴 약을 먹고 인상을 쓰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 레몬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안 먹는데도 그런 그 행동이에요. 이게 그런 거. 조작적 조건 현상. 고양이가 누름판을 누르면 먹을 걸 얻게 되는 실험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의 원리와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 소고, 이거는 부적응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강화하는 요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면 부적응적 행동이 강화되지만 관심을 기울여지지 않으면 행동이 감소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애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다니는데 집에서는 이 아이가 이제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가면 엄마도 아빠도 그냥 업어주고 손잡아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 아이를 이제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어느 기간 동안은 가지 말아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도 안 오고 치료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빨리 걷고 빨리 이렇게 하면 집에 빨리 가서 엄마 아빠 빨리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안 저는 거야, 얘가.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심리, 그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위한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계속 만약에 관심을 가지면 더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소고라고 이야기를 한다. 혐오적 조건 형성, 행동치료에서는 처벌보다 보상의 사용을 강화한다. 그러나 때로는 제거하려는 문제 행동과
불쾌 경험을 짝짓는 혐오적 조건 형성도 매우 효과적인 기법이다.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서 보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거. 또 알코올 중독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구역질을 유발하는 약을 사용하여 술을 마실 때마다 불쾌 경험을 느끼게 함으로써 알코올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그 사람도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상담 치유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초콜릿을 끊으면 이게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 초콜릿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당신이 앞으로 3일 동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 초콜릿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오랜 세월 동안 그걸 못 끊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일까요? 확실히 사모님은 참 천재적인. 예.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계속해서 초콜릿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좋은 거를 계속 먹으라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도 다이어트가 가능한지. 네. 근데 이틀 지나면서 이 사람이 초콜릿 이제 초콜릿만 봐도 구역질이 나기 시작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 노출법은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자극이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직면하게 함으로써 자극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강박장애 치료에 효과적이다. 부딪혀 보게 한다. 오염된 자극을 만지면 반복적인 손 씻기 행동을 나타내는 강박장애 환자의 경우 화장실 손잡이를 만지게 하거나 더러운 자극에 노출시키되 손 씻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처음엔 불안 수준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불안이 완화된다. 그래서 자꾸 부딪히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그게 막 심각한 상태인데 부딪히게 하면 더 이게 강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를 봐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강도를 이제 내려주는 거죠, 이게. 자, 체계적 둔감법. 불안은 신경계의 교감신경계 흥분을 동반하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이완되면 불안도 감소한다.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켰다가 이완하는 방법을 통해서 팔, 얼굴, 목, 어깨, 가슴, 다리의 이완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불안 위계 작성을 통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정도의 위계를 정한다. 뱀 공포를 지닌 내담자의 경우 뱀과 비슷한 밧줄을 보는 상황, 뱀의 그림을 보는 상황, 우리 상자 안에 들어있는 뱀을 바라보는 상황, 뱀을 살짝 손으로 만지는 상황, 뱀을 목에 두르는 상황의 순서로 불안 위계를 작성할 수 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친해져라.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이게 나쁜 놈으로 보지 말고 이걸 그냥 수용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얘와 좀 친하게 지내볼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도 때로는 이제 권장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게 나한테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제 여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당신이 이제 이렇게 본 지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여진이 나타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막 호흡하기가 또 어려워지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그게 순간순간 이렇게 왔다가 가요, 이게. 순간순간.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왔을 때 또 내가 막 이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미리 시켜서 본 지진이 지나가면 본 지진이라면 제일 심각한 상태였을 때 그 뒤에도 당분간은 이렇게 왔다가 간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 많이 사용하는데 근육이 우리가 이완되거나 또 다리에서 어떤 운동 신경이 막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확 치료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도 아프지만 자꾸 약을 바를수록 이게 두기가 가라앉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이거.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되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밖에 나가서 막 뛰어요. 그걸 통해서 극복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현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 안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든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 생각만 약간 딱 바뀌면 이렇게 쓱 지나가요,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점점 현실이 강화되면서 이게 괜찮아집니다, 이게. 자, 그 밑에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그러니까 행동 치료를 약간 더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약간 또 뭔가 모자라. 그래서 또 보완을 시키면서 심리학은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는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치료 이론이다. 자, 그 위에 건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요. 결론적 이야기인데, 그 위에, 바로 위에. 행동 치료의 공헌은 심리 치료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은, 이거는 이제 아주 발전된 장려할 공로예요. 과학적 접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데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치료의 영역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 발전된 학습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고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방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역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뱀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밧줄을 보여주고 차근차근 전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밧줄만 봐도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모든 심리 치료라는 게 그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다양하게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고 또 내가 잘 못 찾는 방법은 뭐 필요하면 또 다른 심리라도 가보라 그러고 또 가서 정신과 진료도 받아보라 그러고 거기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런 것도 같이 나눠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환자하고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친해지면 정말 그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방법도 같이 연구해보고 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가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인간을 설명하고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가 경시되고 증상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심리 상담 치유라는 거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거는 감성적인 치료라고요, 이게. 감성적.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현장만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 사람의 마음, 감정이나 이런 거는 이 상담자하고 친밀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런 형태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정말 환자하고 친밀감을 갖고 일해주면은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약의 이름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또 뭐라고 물어보면 또 어떤 사람 또 신경질 내고 이러니까 그게 굉장히 더 불안한 심리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그런 기계적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심리 상태를 상담자가 충분히 내면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약하다. 이런 약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합리적 정서 치료니 인지 치료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행동 쪽보다도 그 환자하고의 그런 내면의 세계에 대해 훨씬 더 친밀한 감을 갖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합리적 정서 치료는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라는 게 뭐예요? 인지라는 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리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해 두면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돕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기능을 다룰 때 천재들의 생각법 10가지 있었죠. 기억납니까? 자,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그냥 공부로 끝나지 말고 체크를 해서 아인슈타인은 그래도 어떤 생각을 했고 뭐 소크라테스는 또 뭐 어떤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뭐 니체라든지 또 뭐 프로이드라든지 네, 다빈치. 다빈치의 생각법이 뭐예요? 네. 다빈치의 생각법이 이런 데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눈이 왜 7개로 표현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앞만 봐요. 뒤는 못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이쪽 사람은 못 봐요. 근데 성령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은 모든 걸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느낌이 나한테 온다든지, 네,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보는 이제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심리 질병은 항상 생각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네, 예를 들어서 자기를 늘 돌봐줬던 어떤 사람이 병원에 이제 이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오겠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분이 나를 이제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 질병을 가진 사람들 항상 생각이 긍정 쪽이 아니고 부정 쪽이에요. 그분이 나를 버렸구나. 그거 막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더 우울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의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혹시라도 그분이 못 오시게 된 이유가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써볼래? 그래서 이제 얘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그 선생님이 그분이 뭐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분이 어떤 사고가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그리고 자 그분이 너를 예를 들어서 버린다 하더라도 주변에 너를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은 없냐?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맺었던 절대적 관계를 자꾸 이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한 사람으로 오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인지적 요인, 뭐 인지치료 비슷한 거예요. 인간은 3가지 심리 영역인 인지, 정서,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핵심이 되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앨리스는 인간의 고통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기본 가정에 근거하여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는 간결하고 또 명료한 개념체계인 ABC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A는 사건이에요. B는 거기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 다음에 C는 감정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정보예요. 정보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선행 사건입니다. 사건이 이제 정보가 돼요. 그 다음에 B라고 써있는데 신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 느낌에 대한 고정 개념이에요. 이게 고정 개념.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선행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건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 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처를 덜 받아요. 상처를 줄 때 아, 저 사람이 뭔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뭐 상처받고 온 일이 있는가 보다. 네, 이러면은 덜 화가 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자, REBT의 핵심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과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고 노예 출신의 절름발이 철학자인 에피테투스가 말한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고통받는다.
참 대단한 거죠. 벌써 지금부터 그리스의 수도학파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 토론할 때 스도이고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게 이 수도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벌써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건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죠. 결국은 그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사고와 신념이라는 인지적 요인이 인지는 느낌이에요. 인간의 불행과 부적응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봤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치료법이 됐다. RBT 치료자들은 내담자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비합리적인 신념의 지지 증거가 없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고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일깨워 주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인지하는 상태에 달려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앨리스는 심리적 부작용과 정신장애의 근본적 원인은 비합리적 신념에 있다고 보았다. RBT의 목표는 내담자가 정서적 고통과 자기 패배적인 행동을 줄여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하고 3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기 패배적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잠재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 걸 발휘하고 나아가 더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서 행동 치료입니다. 이게. 치료 기법은 비합리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돕는 거죠.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그래서 소크라테식 문답법, 논리적 논박, 경험적 논박. 이 사람 앞에 가면은 이 사람의 생각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설적. 그러니까 뭔 이야기예요? 자, 네, 이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소크라테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그걸 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한참 헤매다가 이게 진리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럼 또 누가 그걸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던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싹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깊은 의미들을 찾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정서적 체험법, 뭐 합리적 심상법.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논리적 논박, 경험적 논박, 실용적 기능적 논박, 철학적 논박.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죠?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네, 뭐 몰라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또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본질을 찾아내는 쪽으로 형의 이상적인 그런 어떤 것을 찾아내는 쪽으로 주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하면서 논리적인 면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화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그래서 이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이들 논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다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해석하거나 할 때 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존재예요, 이게. 감정도 있지만 지적 영역은 논리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자기가 공감하지 않는 거는 행동 안 해요. 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온다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써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은 논리적이다. 그래서 철학을 할 줄 알고 수학을 할 줄 알고 과학을 할 줄, 이게 다 논리적인 거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뭐라 합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거 뭐라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아이비리그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방글라데시 출신의 학생 하나가 이제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버드 말고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논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큰 종이에다가 딱 한마디만 썼어요. 한마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뭐라고 썼는데, 흑인도 존경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인가, 하여튼 그거를 100번을 밑에다 쭉쭉쭉쭉 써놨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진정한 생명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게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데, 우리나라의 논술은 이제 그런 데서도 불합격 점수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은 논술의 내용 자체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여는 게 이게 논술인데 생각이 안 열리는 거죠. 계속 풀어주는 내용만 듣다가 어느 날 그런 거 백지 딱 주면서 네 생각 써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개념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런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비합리적, 그래서 논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 논술을 가르치는 그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화요일 날마다 그 애기들 엄마들 모임에 열심히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을 그것과 병합을 시켜봐라. 병합을 시켜가지고 결국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병합을 시켜보면 가르치는 그 논리에, 그러니까 논술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정서적인 거, 체험기법, 합리적 심상법, 역할극, 뭐 대처 진술, 숙달시키기, 유머, 행동적 기법, 강화와 벌칙 기법, 수치심, 깨트리기 연습, 뭐 기술훈련, 역설적 과제, 평가, 알리비티는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치료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역동적 치료자들로부터는 정서를 무시하고 내담자를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몰아붙인다는 말은 또 왜 나옵니까? 왜 나와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상담자가 급하면 자꾸 생각을 자꾸 그냥 그렇게 왜 생각이 안 드세요? 라고 자꾸 밀어붙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문제점도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행동치료자들로부터는 무슨 비판을 받았냐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또 비판을 받았어요. 자, 이제 인지치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을 정교하게. 그러니까 지금 5번보다 인지치료는 조금 더 그 분야에 발전을 했는데 두 가지가 거의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죠.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지치료는 REBT와 더불어 심리치료 분야에 인지의 중요성을 일깨 주었을 뿐 아니라 행동치료가 지평을 넓혀 인지행동치료로 확장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인지치료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치료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G7 심리 상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주로 어느 영역을 지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느 영역? 그렇죠. 생각의 기능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존귀함이나 재능의 다양성이나 또 모양의 다양성에서 같이 이거를 여기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인지치료의 방법을 활용해도 훨씬 효과적으로 다뤄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코칭이나 언어 훈련을 충분히 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질문들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G7 상담 치료는 이런 분야에서 한 영역에서 발전된 이런 영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합적이에요. 통합적. 그래서 다양하게 특히 이제 상담자가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다양성 최소한 이걸 알아야 앞에서 상담한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같은 병 증세를 가지고 있어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 사람은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G7 상담 치료라는 거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나면은 그걸 이제 응용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죠. 자, 백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지치료의 주요 개념, 자동적 사고, 무의식적, 본능적, 부정적인 생각과 심상은 심상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이미지. 다양한 생활의 사건에 의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촉발되고 자동적 사고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의 결과로 생성된 인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적 오류, 백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들이 지니는 자동적 사고는 현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같이 계속 왜곡된 뉴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계속 비판적으로 이렇게 모든 미디어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뉴스들을 어느 단계가 딱 되면서부터는 이거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자체만 놓고 보면 비판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계속 보는 사람에게 비판의 이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을 보는데도 비판적인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를 할 때는 괜찮아.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근데 계속 비판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대상이 싹 바뀌었는데도 그 학습된 개념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되고 습관화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을 계속 어느 한 장소에 가는데 그 장소가 계속 술 마시고 뭐 어른들 같이 나누고 하는데 계속 데리고 가. 애가 뭐 그런 데 온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나 하지만은 그게 뭐예요? 학습되는 거예요. 계속 학습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물을 마시는데 계속 글씨가 써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마실 때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나중에 물 사 먹어야지 그러면 뭐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왜곡된 것들이에요. 대부분이다. 조금만 올바로 생각하면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처럼 생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범하는 체계적 잘못을 백은 인지적 오류 또는 인적 왜곡이라고 불렀다. 흑백 논리적 사고, 과잉 일반화, 정신과 여과,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 개인화, 잘못된 명령, 독심술의 오류, 뭔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오류, 예언자의 오류, 감정적 추리 같은 인지적 오류. 어디서 누가 예언을 해줬는데 이거 하나 잘못 듣고는 그대로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네, 이런. 예? 말 그대로 자기 개인의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에는 어떤 자기 개인적 생각을 진리처럼 못 박아버리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딴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죠.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그냥 진리야 이게. 고정관념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들은 정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내부적인 것도 무슨 외부적인 것이든 딱 들으면서 아, 그 사람 나쁜 놈이야. 세상은 다 나빠.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을 그렇게 고정관념이라는 건 고정된 생각의 개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 고집.
예. 그 이제 일반적 고집도 있고, 그게 이제 심리 이제 병적인 고정관념. 네. 사람의 심리니까 다 비슷하죠. 그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적응적 행동이 부적절하게 과장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적응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인지치료의 목표는 내담자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뭘 수정해 주는 거예요? 네, 잘못된 점. 근데 이제 다룰 때 당신 잘못된 생각이야 지금. 이제 이러면은 이제 가버려요 이제. 예, 그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상대방이 아 맞네요라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끌어내 줄 수 있느냐. 이 건강한 사람이 볼 때 분명 이 사람 생각 잘못된 건데 그걸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상담이 안 되죠 아예. 치료 기법, 인지 모델에 근거한 사례 개념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다든지 뭐 이제 엊그저께 제가 이제 그 이야기했던 피리와 이제 미꾸라지 이 사람을 앞에다 놓고는 당신 지금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래버리면 이거 안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낚시 해봤느냐, 뭐 피리 잡아봤냐, 피리하고 미꾸라지가 통 속에 있으면 어떤 게 오래 사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뭐 예화라든지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지 모델에 대한 사례 개념, 사례를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내담자와의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내담자의 증상이나 문제를 유발하는 자동적 사고, 중간 신념, 핵심 신념을 파악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비판적인 어머니, 내담자의 신념, 나는 무능하다. 그러니까 비판적 어머니가 어머니로부터 계속 이제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막 이러면은 이제 어떤 고정관념이 딱 새겨집니까?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이제 딱 새겨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그게 커도 딱 박혀 있어요. 이거 치료를 안 받고 나온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상담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뭡니까? 아니야, 너도 잘할 수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한테 어떤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당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니까 이런 과제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일단 이 심리 질병에 가진 사람들은 우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병리 상태를 비판하거나 안 좋게 보거나 하면 기분 나빠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뜯어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과제를 그냥 줘요. 자, 오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일 오실 때 자, 이거 한 10번씩 한번 암송해보고 오실래요? 라든지 뭐 오는 길에 뭐가 있는지 한번 그걸 다 해가지고 오실래요? 이게 과제를 줘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자기가 해가지고 와서 이제 딱 가지고 왔을 때 이걸 해오면서 뭘 느끼셨죠? 혹시 뭐 느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올 때 막 흐트러져서 와요. 그냥 얼굴도 그냥 대강하고 그냥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그 성격 이제 장애 같은 경우는 공주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깔끔하게 탁 하고 옵니다. 처음에 딱 보면 이 양반이 왜 심리병에 걸렸지 할 정도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성품과 관계된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거울 한번 보실래요? 거울 딱 보고 거울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할머니 같으네요. 지금 아직 30대 후반인데 할머니같이 보이면 어떠세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실 때는 30대 후반처럼 꾸미고 와보세요. 그럼 이제 30대 후반처럼 꾸미고 옵니다. 그럼 꾸미고 오면은 물어봐요. 자, 이거를 치장하고 이렇게 꾸미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기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지네요. 이런 거예요.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할 거를 그냥 아무 상관없이 준다든지, 그럼 그 다음날 그 해가 오면 그게 심리에 미쳤던 내용이 뭔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1은 제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상담자가 자꾸 뭘 가르쳐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개념보다는 그런 방향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꾸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협동적 경험주의, 뭐 소크라테식의 대화. 자, 소크라테스식 대화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주로 뭐예요? 이제 삼파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영적인 측면에서만 봐서 그렇지, 이런 질문 방법은 창세기 1장, 2장에 3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려다가 네가 이름을 한번 지어줘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써가지고 명찰을 다 써서 자 이거는 갖다 붙여줘, 네가 가서 넌 이거 하면 돼, 갖다 붙여줬다면은 안 되죠. 이건 기계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해봐. 왜? 이 이름을 찾아내고 정해주고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코칭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사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활용했던 삼파술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작점이 다 그런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 찾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잘못했구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할 수 있는 이 안에 사고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러니까 막 야단치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니?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누가 알게 했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대화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기 개발론 쪽에서 보면은 다 이제 그런 걸 세상에 응용한 것이 뭐예요? 그게 코칭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런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성경을 다루는 우리들이 성경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거기가 그게 핵심 샘플이에요. 자, 첫째는 뭡니까? 성경은 우리를 뭐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이거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다 성경 이야기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이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갖다가 잘 써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오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진화론의 그런 그 성공적 배경이 성경을 삶 속에서 활용하지 않는 종교적 서적으로만 밀어붙여 버린 거. 네. 사실 모든 철학, 과학, 삶, 인간관계, 또 삶에 대한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나와서 이게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못하게 그냥 하나님 믿는 책으로만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간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서 이것저것 다 들여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먼저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공자가 이야기한 그 뭡니까?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그걸 딱 보면서 이거 창세기 1장 27절을 이게 원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의 모든 심리학, 교육학, 정치, 과학, 모든 의학, 이 모든 것들을 그 책으로 말하면 몇 권이나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발행된 책이. 수만 권이 아니라 수억 권이 넘겠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는다면은 창세기 1장에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몽땅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창세기 1장의 인간의 참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가려고 하면서 고민하고 써낸 이야기들이니까 다. 그냥 창세기 1장 한 장만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그 속에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네. 자, 소크라테식 대화. 그래서 소크라테식 대화 딱 하고 코칭이라는 거 할 때도 이 소크라테스 대화가 계속 또 나와요. 좋은 대화법이니까.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디를 생각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데려다가 주면서 네가 한번 이름 지어줘봐. 그건 다 그 속에 답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인도된 발견,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사고, 그 속에 포함된 논리적 오류, 대안적 사고를 발견하도록 이제 안내해 주는 거죠.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자동적 사고의 탐색을 위해 역기능적 사고의 일일 기록지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일기 같은 걸 이제 써보면 예를 들어서 역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반대적인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역기능적인 영역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중요한 이 일일 그 스케줄을 쭉 써가지고 오면은 보면은 여기 이대로 가면은 이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다가 이 기능 말고 반대적인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상담자는 그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요것만 다 써갖고 왔어.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그럼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떤 스케줄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이 기능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죠. 하향 화살표 기법. 자동적 사고의 기저에 존재하는 역기능적 신념을 지금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밑에 있는 신념을 탐색하는 게. 행동 실험, 이성적 감정적 역할 연기, 대처 카드, 활동 계획표 사용. 아까 이야기했죠. 평가, 가장 큰 공헌은 개인의 내면적 경험을 과학적 연구의 영역으로 다시 가져왔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론적인 면에서 인지치료가 너무 유심론적이고 합리주의적이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이 답이 될 때도 있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잠이 안 와. 그러면은 합리적이면 잠을 자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비합리적인 방법은 뭐라고 해요? 잠이 안 오면 주무시지 마세요. 네. 굳이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 사람에게 염려와 고민을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는 비합리적인 방법이 그냥 뭐 병원에 가서 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개똥 갖다 바르는 게 더 뭐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이제. 자, 평가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서는 인지치료가 너무 피상적이고 단순하며 감정을 다루지 않고 치료적 관계를 경시한다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려고 그랬지 또 실제적으로 어떤 그 치료를 위한 방향들은 도외시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적용 대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생각을 바꾸려면 이 사람이 생각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뭐가 좀 발전해야 되면 좀 학력도 높고 뭐 지식적인 것도 좀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나이 드신 할머니를 갖다 놓고 생각의 다양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내성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내담자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맞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심리학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완해 가면서
또 다른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을 심리 상담을 해요. 지금 이분들하고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하고, 예를 들면 또 박사 그룹들의 심리를 상담하는 거하고, 또 일반 노동자들의 심리를 상담하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개개인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쭉 검토를 하는 거는, 이런 심리 치료 방법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심리 치료 방법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갖다 쓸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근원적인 거는 이 창세기 1장 27절과 이걸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금방 말씀하신 다양한 종류의 박사와 노동자들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아까 본질적으로 영혼적이거나 심리 상태는 같아야지. 똑같죠. 심리 상태는 똑같은데 이해력이나, 그러니까 상담자가 대응하는 언어나 또 방법이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상담자가 이야기하고 뭐 외치세요 뭐 하는 게 유치하게 보여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면서 이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해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막가파처럼 또 막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상황을 봐가지고 막가파처럼, 나도 옛날에 뭐 시장바닥에서 나도 이렇게 사는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그런 어떤 동질감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건 똑같은 거야. 열등감.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진 열등감하고 이 일반인들이 또 갖는 열등감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열등감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는 있는데, 박사들이 느끼는 열등감하고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 느끼는 열등감하고 이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